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탑10 오늘 진행을 맡은 황순욱입니다. 뉴스탑10 오늘도 10가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한 가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주택 6채라는 기사를 SNS에 공유를 했는데요. 자, 그러자 장 대표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과거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면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충돌한 여야. 자, 자세히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탑10 오늘 10번째 10위 소식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설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 설 인사들 지금 현재 나누고 계신가요? 자, 명절이 되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설 인사도 볼거리가 종종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덕담을 건네는 스타들의 소식 가운데 한 사람을 꼽아봤는데요.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벌써 2026년 설날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행. 네, 임영웅 씨가 설을 맞아서 갓을 쓰고 도령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 본인의 유튜브에 저렇게 이제 영상을 올린 건데요. 임영웅 씨가 특유의 이제 건행이라는 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저렇게 새해 인사를 건넸고요. 이 영상을 받아본 많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 어머님들이 한박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임영웅 씨는 뭐 갓을 써도 멋있고 뭐 축구할 때는 더 멋있고 뭘 해도 잘생기고 멋있는 것 같네요. 자, 임영웅 씨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노래 한 곡 듣는 게 낫겠죠?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난 미워하지 말아요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봐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봐요 임영웅 씨가 올해로 벌써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야, 시간 정말 빠르네요. 벌써 10주년이 됐다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10년을 맞이해서 공약을 내걸었다고요? 어떤 약속을 내걸었죠? 맞습니다. 팬들에게 이제 약속을 한 건데요. 본인의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신곡을 10곡을 내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10곡이요? 그렇죠.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설렐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10곡을 내는 게 아니라 월간 임영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달 한 곡씩 팬들에게 선보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임영웅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 8월에 데뷔를 해서 1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공약 또 이벤트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내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달에 한 곡씩 10곡을 내겠다. 10주년을 기념해서. 옛날에 월간 윤종신이라고 윤종신 씨가 월간 윤종신 한 달에 한 곡씩 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둔 적이 있는데 글쎄요. 임영웅 씨는 팬들이 기다리니까 꼭 10곡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사상 첫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 시대를 열었죠. 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30조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희, 이재용 부자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인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차에 타고 있는 이 남성, 문 밖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누가 봐도 영락없는 이재용 회장이죠. 설명할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된 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패러디한 네, 사진이요? 맞습니다. 저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이제 지금 높은 상황인데 네. 같이 올라타자. 삼성전자 올라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밈인 것 같습니다. 만든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이제 만든 사진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외국 증권사에서 이 메모리 제왕의 시대가 돌아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도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또 오르기도 하고 하는 등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지금 이 뭐 피지컬 AI 시대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그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대통령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채용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국내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전 국민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잠시만요. 같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국민주라고는 하지만 네. 안 갖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서 국민주라고 하지만 글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속상해서 항상 삼성전자 오를 때마다 왜 안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 강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승어부의 순간이다. 승어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라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청출어람. 네, 보통은 청출어람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뜻인데 사실 이재용 회장의 어떤 성공 비결, 사실 재벌가가 3대를 이렇게 성장하기는 정말 드뭅니다. 아하. 그러니까 초대 창업 기업이 있었고 아마 창업 기업이 지금 살아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 뭐 삼성, 현대 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재벌이 이제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시련을 많이 겪는데 이재용 회장은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삼성 이제 그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았고 네.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 재판장에 갈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뭐 삼성물산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의 어떤 전자의 발전을 기하는 시간적인 어떤 상황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한 주식 가치가 15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물려받은 이후로 삼성이 기업 규모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중공업도 있고 큰데 사실상 그 많이 매각을 했어요. 한화에도 매각, 방사는 한화 쪽에 매각하고 그랬죠. 하면서 삼성전자만 중심으로 이제 기업을 단일한 겁니다. 그때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삼성전자에 집중한 전략이 이제 통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끝난 다음에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지금 삼성전자 HBM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 또 D램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세계적으로. 네, 네.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D램 하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화랑을 타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재용 회장의 지금 주식 가치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건 그만큼 아버지가 물려준 15조 원을 지금 얼마 안 있어서 거의 배 이상을 성장시킨 아하. 그래서 이제 승어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승어부, 청출어람을 뜻하는 또 다른 한자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맘때면은 자녀를 대학 보낸 학부모들이 제일 기분 좋아서 들떠 있을 시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진 씨. 자, 이부진 씨의 아들의 친구 엄마가 쓴 글로 추정되는 SNS 글이요. 또 인터넷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이부진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그런 내용을 누군가 올렸어요. 아마 지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아이의 같이 친구, 학부모 엄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부진 사장에게 이 호텔 예약과 관련해서 패키지 관련 문의를 했는데 네. 너무나 사실 친절하게 답을 해준 그 정황이 드러나는 이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뭐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이부진 사장에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너무 이제 겸손하게 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힐링이 되네요 라면서 제가 이렇게 호텔 패키지 관련돼서 도와드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실 사장이 이렇게 호텔 예약까지 다 솔수 챙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뭐 예약이 다 찼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매사에 사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긴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서 네. 뭐 대학도 잘 보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담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심성도 곱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부진 사장은요, 이 과거 이건희 회장 연결식 때 오열하다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럴 법한 게요. 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이 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S 행사에서도 두 딸의 이렇게 손을 양손에 딱 잡고 우리 딸들 좀 내가 홍보 좀 해야 되겠다라면서 이렇게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보시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죠. 그렇죠. 딸 둘을 이렇게 딱 하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애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렇게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딸들을 또 얼마나 아꼈는지 애정을 담아서 대했는지를 또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해 놓은 7위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후계 내정자죠. 딸 주애를 데리고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최근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러시아 파병 유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주택 단지 준공식에 딸 주애를 데리고 또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영상과 함께 오늘 노동신문의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곳이요, 새별거리라는 곳인데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참전 군인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저곳에 딸 주애를 동행했다는 것, 후계자로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국정원에서 김주애와 관련돼서 이제 후계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이런 평가를 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즉, 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에 등장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행사의 위치를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언론 내부에 있는 뭐 조선노동 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후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또 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에 네. 러시아와 함께 참전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지금도 뭐 한 1만여 명에 된 병사가 파견돼 있다 그러고 그렇죠. 6,000명이 전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정도면 국내적으로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동요가 크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렇게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어떤 이 대책을 세우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김주애를 동석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즉 어떤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이런 등등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어떤 보다듬어야 될 이런 자리에도 김주애를 중심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것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김주애가 모든 행사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만큼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을 본인이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의 현대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걸 보면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벌써 4번째 행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병을 함으로써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실제 북한군의 이 뭔가 그 능력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이제 그 북한군이 단순하게 그냥 러시아 도와주러 파병한 것이 아니라 약간 총알바지한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듯한 약간 영상들이 많이 돌면서 그랬죠. 북한 내부에서도 약간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아하.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은 이제 유가족들을 계속해서 이제 행사 때마다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뭐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참전된 유가족들의 뭔가 이제 가족을 보살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민심 이반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다독이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인 약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포로 교환과 관련해서 북한군 포로 있죠. 이 문제도 글쎄요. 대부분은 영웅시하고 있는데 이 포로 송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애를 후계자라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딸바보라는 소문은 북한 내부에 자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 우리 사는 아파트가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한 80% 이상이 공화국 영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시찰 가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으면 공주 보여주겠다고 딸을 보여줬다니까.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저걸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의 후계자로 주애가 공식화된다면, 완전히 이제 공식화된다면 김정은의 여동생, 그러니까 주애의 고모죠. 김여정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바로 권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요, 그동안 가족도 거슬리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숙청을 해왔죠. 과거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그동안 지금 대외 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과 권력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좀 이게 그냥 권력 다툼이 아니라 유혈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북한 내에서도 노동당이나 아니면 이 군 내에서 김여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직 주혜양의 경우에는 10대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기반 세력이라든지 국내에서의 지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모인 김여정의 강한 견제라든지 아니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 시각의 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서둘러서 좀 후계 구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혜양 앞으로 어떻게든 지지 세력이라든지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정 의원님. 네.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 13살밖에 안 된 딸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고모인 김여정도 이 상황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다. 글쎄요, 북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보여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마 보면 김정은의 어떤 이 건강 상태가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김정은이 앞으로 한 10년 넘게 본인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김주애를 키워낸다면 네. 김주애가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후계 구도로 갈 수가 있죠. 아하. 그리고 지금 군부 인사들 계속 충성맹세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만약에 갑작스런 돌변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네. 지금 13살밖에 되지 않아요, 김주애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과연 그럼 북한 내에서도 어떻게 그럼 이걸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과 어떤 논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여정도 사실은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 네네. 그렇다면 아마 내부에서는 그럼 백두혈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김주혜에 대해서 섭정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김주혜가 지금 13살인데 앞으로 한 3, 4년 내에 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책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섭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렇다면 예전에 장성택 같은 경우도 뭐 숙청을 했듯이 네. 그런 사태가 사실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사회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응집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자칫 권력이 어떤 이 균열이 생기고 분화가 생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군부 세력들의 어떤 변화 네.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장할지 이것도 네. 하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6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로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송 대표가 한 언론을 통해서 계양의 출마 의사를 못을 박았습니다. 먼저 송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의원님들 당원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계양을이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만큼 출마에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송 대표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나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송영길 대표가 이 지역에서 5번 국회의원을 그랬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천시장도 영임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22년에 송영길 대표가 이 지역 당시 대표가 이 지역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시면서 공석이 된 지역이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뭐 김남준 대변인이라든지 등등 정치 신인들이 새로 도전을 하겠다고 지금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계양을 자체가 좀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5선에 인천시장까지 하신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보다는 좀 더 정치 신인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도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른 지역에 출마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나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과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일단 그래도 조금 고초를 겪고 오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치적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쪽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전 변동되고 뭔가 합의해서 좀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실 가능성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논의를 한 이후에 이 지역에 출마를 나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네. 하마평에 나왔던 분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것이 뭐 분쟁이나 뭐 투쟁이나 이런 쪽으로 보다는 아마 지도부나 이쪽과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당내 의견을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섞여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송영길 대표가 벌써 인천 계양을에 집도 계약했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량감 있으시니까 딴 데 가셔도 될 것 같아요라는 말 들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송영길 대표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근데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복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할 때도 당에서 먼저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을 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먼저 무죄를 밝히고 당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당에 돌아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특히나 이제 당에 돌아온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역할을 맡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네. 5번이나 이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에 있는 동안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뭐 복심 중에 복심인 김남준 청와대 현 대변인도 인천 계양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찬대 국회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출마 의지를 밝혀서 거기에 이제 보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보궐이 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자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두 분께서 이렇게 아니면 당에서 네.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네. 뭐 크게 이제 분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공공연스럽게도 두 분 다 뉘앙스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반드시 뭐 출마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계양을이 또 대통령이 배출된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마음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은 절대 이 공천권이나 출마 지역 갖고는 물러설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송영길 이 소나무당 대표가 옥고까지 치른 이유는 그 돈봉투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 이렇게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것은 그 돈봉투 사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로 위법 수집 증거로 이제 분류되는 바람에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국민들이 경악했던 그 돈봉투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인물을 아무리 개항을 해서 오래 정치를 했다 그래도 여기서 다시 공천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최근에 민주당은 김경시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공천 뇌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송영길 같은 전력이 있는 그 정치인을 다시 동일한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 김남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런 그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노회한 또 안 좋은 이 돈봉투라는 이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한테 이 공천을 쉽게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네. 이 송영길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그 입당도 안 한 상태니까요. 공천 얘기하기는 좀 이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조금 전에 뭐 노회한 뭐 이런 표현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5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갈등, 이게요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 기자회견에 동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행보를 둘러싼 관측이 다시 또 여러 군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토크 콘서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죠. 하지만 정계 복귀 의지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극단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받고 폭풍 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자, 국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을 아주 강력하게 밝힌 건데, 돌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돌아오느냐가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스케줄을 본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이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국회의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가 있을 수 있고요. 내년이면 또 이런 재보궐선거 지역이 열립니다. 요즘 이제 1년에 한 번만 재보궐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열리는데, 그리고 2028년도에는 이제 총선이 있게 되겠죠. 그런 어떤 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어느 지역으로 나올 것인가. 지금 확정되는 지역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계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각 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현역 의원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 지역에 일단 비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4월 30일 전에 일단 이 국회의원을 사퇴를 해야지만이 아마 재보궐선거가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상되는 거는 뭐 대구 지역에 꽤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만약에 빌 경우라든지 또 부산에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부산시장 출마를 할 경우에 이제 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텐데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추측을 해보면 일단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 곳에나 뭐 되는데 가는 거 유리보다는 그 지역의 출마가 앞으로의 어떤 보수 재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들. 네. 뭐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 뭐 이런 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지역에 뭔가 선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어떤 출마 문제도 고민할 것 같은데 그건 네. 조금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정책 복귀가 단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제한해놓고 생각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지 뭐 이것도 분석을 하고 전망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지도부 간의 갈등 하다가 이런 거 갖고도 갈등을 맺는군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5월이었죠. 대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거 운동복을 어떤 것을 입었냐를 놓고도 지금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당시의 모습을 영상을 잠시 보고 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거 가지고 군시렁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주고 아닙니까? 정작 이 유니폼에 김문수 대신에 한덕수 이름 마음대로 박아넣으려고 쿠데타한 친윤들이 이 옷을 입고 김문수 이름 없냐?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당시에 입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상을 찾아보니까 입었던 영상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저 때 말고 딴 때 안 입었던 때를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글쎄요. 이게 싸울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왜 그 얘기를 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런 언급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진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여기 상영됐던 저 선거운동 영상이 과연 김문수 후보의 대선 운동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영상일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옮기기는 그렇지만 친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었던 적도 있고 안 입었던 적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저 두 장면입니다. 오른쪽 거에는 적혀 있고요. 왼쪽 거에는 국민의힘이라고만 적혀 있는 옷을 입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침소봉대해서 나는 이날 입었고 너는 전날 안 입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지금 와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과연 한동훈 당시 이제 경선 후보가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자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발언은 당대표 선거 때 한 이야기죠. 네. 이 대선 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당시에 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뽑혔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적힌 옷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한덕수 이 전 총리의 파문이 이렇게 일면서 저걸 프린트를 늦춘 거예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본인도 그거 없는 이름으로 이 운동을 입고 한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 문제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에 당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옷을 입고 했다면 지금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 사정을 누구보다 그때 당시 저희 언론들도 다 탑10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김문수 후보가 자기 이름도 없는 옷을 입고 출발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뒤늦게 인쇄하고 해서 뒤늦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네. 계속 진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선거운동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문수가 이름 적혀진 운동복을 안 입고 했느냐? 이거 갖고 문제제기 한다는 건 너무 옹색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4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정치권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합니다. 최대 승부처가 어디일까요?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많고요. 설 밥상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SBS의 의뢰로 진행된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8%,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나경원 의원, 이 두 후보 간의 예비 후보 간의 이 가상 대결인데요. 정원호 후보가 42%, 나경원 의원이 29%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조사는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요 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자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현 시장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아주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원호 구청장은 중앙정치에서는 사실상 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신인이 지금 현직 시장을 오차범위 안에서 저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 자체가 매우 놀라운 건데요. 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물 요인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3선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 구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단 또 참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세훈 현직 시장은 4번이나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는 그런 그 유권자들의 본능, 여기에 또 기여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두 번째는 정당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있다. 어허.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아주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뒤에는 윤석열 디스카운트도 있고 극우 디스카운트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방향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직 시장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이 많은 이 서울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맞붙는다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이 32%, 오세훈 서울시장이 40%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37%대 29%로 박주민 의원이 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일단 여야 모두가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떤 구도로 대결이 성사될지에 따라서도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글쎄요 6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후보도 지금 명확하게 뜻을 내비치는 후보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일단 이 승산 가능성,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나서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앞다퉈서 나올 텐데 네.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지방선거 전략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지방정부의 여당은
국민의힘이에요. 지난 22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17개 구청장을 다 차지했고요. 네. 서울시의원 100명이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전 동네에서 거의 다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략은 결국은 이 연속성, 왜냐하면 이게 아마 구정이나 시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네.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겠다고 그래요. 아하. 저는 그 전략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장동영 대표는 사선도 많이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글쎄요. 국민의힘에 지금 오세훈 시장 이외에 경쟁력인 인물이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습니다마는 네. 지금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의 연속성과 어떤 지금 개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네. 뭔가 선거 전략을 짜야 할 텐데 글쎄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이 디스카운트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키는 전략을 해야 한다. 요거는 저 뒷부분에 저희가 비슷한 이와 관련된 소식 저희가 준비해 뒀고요. 자,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긍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기대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견조한 국정 지지율인데 여 대변인님, 그러니까 글쎄요. 이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여당의 선거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허니문 기간, 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 그리고 또 약간의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뭐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이 실용주의 노선과 함께 간다.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제 표출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이러한 행보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넉 달 정도 남았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는 압니다. 또 선거 판세는 직전까지도 또 요동을 치기 마련이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저희가 3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 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과 정치 신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정치 교체의 주체 세력이 되어달라고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지역 정치의 모든 자리에 청년이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도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으로 열려있는 공정한 공천 경쟁의 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건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물갈이를 하는 좀 새 피를 수혈하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청년과 정치 신인을 기용하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만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좀 경쟁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당사자가 18대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후 사실상 불모지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 당선을 연속으로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는 최대한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지원자들이 청년일 경우에는 더 과감하게 도전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청년이라고 해서 뭐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구청장이 못 되란 법은 없다. 오히려 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활동 계획을 면밀히해서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공천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과 상관없이 그런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당이 이때까지 많이 지적해왔던 부분이 민주당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위원장 또 청년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갈이로도 부족하다. 아예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현종 의원님 선거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지금 여기 어디든 출마하려고 생각했던 기존 후보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탐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될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많이 지켜봤는데요. 네. 선거는 현실입니다. 어떤 집권당일 경우에는 저런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집권당일 집권당일 경우는 집권의 어떤 힘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을 교체한다든지 네. 기존 조직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인물을 좀 부상시켜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입니다. 야당이고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것은 딴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본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표 현장에 가서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하. 과연 그게 선택이 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시내에서 오세훈 시장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 어떤 경쟁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022년 그때 지방선거 때는 그런 집권 여당의 힘을 가지고 사실은 전 지역에서 큰 승리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전 지역에서 지금 열세 지역입니다. 네. 자, 열세인데 그 열세 플러스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럼 지방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언제 이걸 공부한다는 말입니까? 네. 지금 청년들이 갑자기 어느 구청에 가서 이 지역의 문제점을 공부한다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야 돼요. 네. 지금 당장 지금부터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에 출마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는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짓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위원장 본인의 자꾸 경험 이야기하는데 네. 본인은 그 순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건데 문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그냥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의 우려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긴 하지만 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물갈이 아닌 판갈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청년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좀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목소리를 듣고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에서 충청에서 그리고 영남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개인의 용기로 끝날지 아니면 당의 결단으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지도부와 공관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문을 여는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청년의힘 화이팅! 자, 국민의힘은 지키는 선거 전략을 할지 아니면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는 이 선거 전략을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2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모두 끝나는 시점이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던 바로 그 5월 9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4년 전부터 종료가 예정이 됐던 것인 만큼 이번에는 추가 연장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죠.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값 얘기부터 어떻게 그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예.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여지없이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은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다. 그러니까 1순위는 주거, 사는 목적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SNS 메시지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팔라고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도산 불로소득 지킨당. 이렇게 바꾸라고 또 맞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6시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대통령 발음은 바를게요.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킨당. 글쎄요. 국민의힘의 공격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연히 나는 1주택자다. 1주택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퇴직 후에 돌아가야 할 주거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논란. 글쎄요. 이게 부동산 정책 논란에서 정치권에 지금 정치 논란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핵심 요지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비시장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겠다. 약간 이런 의지의 표명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거주용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당 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 목적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다가 이제 직장,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이제 살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까지 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한 이런 공방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부동산 정책에서 큰 문제가 계속 오락가락 했던 거였거든요. 민주당이 바뀌면은 완화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계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고, 이제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세웠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이 정책 방향에 뭔가 거스리거나 역행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투기성, 투자성 이렇게 이제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본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으로 이름을 바꿔라 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특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냐? 답을 해달라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라면 네. 그냥 다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원래 보수정에서는 시장 만능주의를 좀 얘기를 많이 하죠. 내버려두면 된다. 근데 지금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다주택자 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도 아마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빚을 내서라도 다주택자 유지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오를 테니까 불패신화라고들 하니까 보수 정당에서 비판해 줄 테니까 난 버텨야지, 이런 사람들 버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우리가 김한정 의원의 그 대변인의 말도 봤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냐. 제가 살다 정말 무주택자들의 서름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다주택자들의 서름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다주택자들에게 그 세금을 지금까지 주던 혜택을 안 준다고 해서 그들이 안 내던 세금을 좀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들이 서럽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 무주택자들의 서름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 집팔라는 식으로만 논점을 이탈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다주택자 특혜를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냐, 답을 해달라라고 질문 던졌죠. 다음 오늘의 1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위 소식은 바로 장동혁 대표의 그에 대한 답 내용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이 대통령의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개 질의. 장동혁 대표가요, 자신의 SNS에 곧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은 실거주용이다 라면서 투기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당시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골의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실거주용이거나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노모가 살고 계시는 시골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집 앞에 본인이 서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말하는 노모의 사연을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시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인데 글을 제목을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쓰면서 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일단 저 사진을 올리면서 왜 본인을 불효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 포스팅을 올린 배경이 이제 연휴 첫날 아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악마화를 해서 다주택자들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또 지금의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마치 다주택자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에 응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와 있는 우리 노모의 주택, 저 주택이 이제 거래가가 아닌 이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있는 충남 보력의 주택입니다. 네. 저런 주택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몇십 년 동안 노모가 거주를 했고 본인이 상속받은 것인데 그런 사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런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한 것이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한다 그래도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 성동구의 20평대 아마 최근 한 전세가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도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청동구가 아마 이제 주요 지역에 한해서는 그 정도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을 가봤는데 이제는 아예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완전 월세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임대사업자, 모든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지금 작금의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식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포스팅을 올린 것입니다. 네. 근데 저도 글을 읽어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는 말을 하려다가 제가 울었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왜 글을 썼을까? 왜 운다고 했을까? 불효자라고 했을까?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지나친 감성팔이다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이 이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난 2020년에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2022년도에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걸 올리셨는데 저는 이 다주택자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받고 더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 아닌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에게 편을 들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편을 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이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팔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올렸지만 우리 지금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지방에 집이 있는 거 이 다주택자 사실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머님 모시는 곳이잖아요. 네. 이 다주택자와 서울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2개, 3개 있는 다주택자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아하. 그러면
좋습니다. 다주택자 이거 해결합시다. 그런데 지방에 보유할 경우는 오히려 혜택을 주자. 왜냐하면 지방 집값은 지금 미분양도 많고요. 그렇죠. 집값이 너무 쌉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다주택자니까 당신들도 팔아. 이렇게 정부가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나는 불효자 이거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돼버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 지역에 알짜배기에 2개, 3개, 4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투기로 수익을 버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적들로 이걸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하자. 사람들에서 이거 양도세 부정하자. 단 지방에 있거나 네. 정말 부모님을 모시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아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칫하면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그렇죠.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불효자는 웁니다와 다주택자에 대한 설명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인지를 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집을 보유하는 것을 좀 권장하도록 차별화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10가지 소식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탑10 10가지 소식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뉴스 A가 이제 곧 이어집니다. 내일은요, 민족 최대 명절 설이죠. 고향에 모인 민심은 정치권을 향해서 과연 뭐라고 할까요? 지방선거를 이제 107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수도권 민심을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상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톱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